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마일리스트 캐랑갈의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놓고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책 분위기랑은 좀 어울리지 않지만은 어쨌든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 빼빼로데이 이벤트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남은 사람들은 살아야죠. 네. 자, 저희가 댓글 달아주신 분 가운데 5분을 추첨해서 빼빼로 데이에 어울리는 상품, 그 좀 특이한 저 고급 빼빼로 과자와 그다음에 네이버 무슨 캐릭터죠? 그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그 곰돌이 갈색 곰 네네. 인형 여기 들어있는 한정판 세트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인터넷으로 이미 게시판에 띄워놨습니다만 당첨자 5분은 좋은가 봄, 맹꽁이, 욘세, 미미, 꿈꾸는 달 네. 이렇게 닉네임을 쓰시는 분 5분입니다. 네. 그 꿈꾸는 달님이 박평님의 목소리도 넘나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놓으신. 자, 미미님은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한 책들을 준비해서 내일 면회 갑니다. 건강 관리 잘하셔서 지금처럼 덕을 베푸시는 시간과 마음이 더 늘어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JYP한테 하는 말이죠. 네. 건강 관리 잘하라는. 네, 그리고 이게 동서남북으로 책걸상에서 소개한 책을 찾아서 다니시는 그 연천에 이제 계시는 남편이 군인이시라는 조은가봄님도 이벤트에 당첨되셨고요. 네, 그리고 맹꽁이님 어느 날은 한 회차 방송만 들어도 책 한 권을 쭉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직접 책을 쓰신 작가님 이야기 듣는 것도 깨알 재미집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고요. 네, 예, 그리고 빼빼로데이 기념 이벤트인데 빼빼로데이 지나서 주면 뭐 하냐고 지적질하심에 반하겠네요. 근데 그 지적질은 제가 했는데 JYP님한테 반했어요. 네, 아무튼 이 댓글을 YG가 싫어합니다. 네, 연세님도 저희가 이제 이벤트 당첨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네. 좋은가봄님, 맹꽁이님, 연세님, 미미님, 꿈꾸는 달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 제작진이 연락을 드릴 거니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뭐 이런 거 보내달라고 연락하면은 바로 답해 주세요. 바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죠. 네,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 어쨌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 24시간 동안의 장기기증이라는 소재를 굉장히 시적으로 그리고 또 정보와 그리고 그 장기기증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감정 묘사들을 잘 아우르는 수작 중의 수작이다. 박평을 방황하게 만든 부유하게 만든 마음을 찰랑이게 만든 그런 소설이라고 저희가 이제 극찬을 해드렸는데 정말 진짜 이 늦가을 초겨울에 특별한 소설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특별한 소설 플러스 장기기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맞습니다. 이 한쪽으로는 되게 정확한 정보, 장기기증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관심을 조금 가지고 있잖아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묘사가 되는데 사실은 그 JYP가 보증한 의사 JYP가 보장을 하지만은 이 책만큼 정확하게 묘사한 걸 보지 못했다. 그 서사 구조 뭐 이런 건 좀 약하기 때문에 막 장르 소설이나 막 피 튀기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약간 지루하거나 좀 밋밋할 수는 있겠는데 에세이도 좀 읽으시고 소설도 읽으시는 분들, 네. 잔잔하고 따뜻하고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마음에 들어하실 책입니다. 그리고 뭐 그 YG 같은 센 장르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또 읽어보시면은 또 색다른 독서 경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그런데 뭐 여기서 재밌는 대목도 이야기거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고서 몰랐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살아가면서 장기기증의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장기기증에 찬성한 걸로 간주하는가 보죠. 소설에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라마다 정책이 좀 다른데요. 네네.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찬성한 걸로 보는 방식이 있고 찬성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걸로 보는 뭐 옵트인, 옵트아웃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저도 항상 헷갈리는데 옵트인이 뭐고 옵트아웃이 뭡니까? 저도 헷갈려가지고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니까 돼요. 이제 흔히 옵트인, 옵트아웃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풀어 보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JYP가 설명한 건대로 찬성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차례 이제 언급이 됐고 책 처방도 처방되어 넛지라는 책에 보면 미국에서 그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순서가 계속 대기자들이 엄청나게 길고 거기에다가 또 장기 이식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데 대기자가 길고 장기 이식 산업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장기 밀매 같은 일들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자들은 강력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반대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기가 장기를 기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를 기증해도 된다라는 걸 찬성하는 걸로 간주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디폴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이론적으로는 간단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조금 복잡한 게요. 가령 본인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다 생전에 하더라도 가족들이 극구 반대하면은 쉽게 안 이루어집니다 보통. 그리고 생전에 본인이 확실하게 반대했다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찬성을 해도 또 당연히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늘 장기는 모자라고요. 이식 대기 환자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 옵트인, 옵트아웃 제도가 최소한의 그런 뭔가 장치나 마련해 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의사와 특히 가족의 의사가 남아있는 가족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생전에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옵트인, 옵트아웃 그 용어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네. 이제 계속 얘기를 하려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옵트인이라는 게 이 생전에 밝힌 찬성한 사람만 넣어주는 거가 옵트인이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옵트인이군요. 그렇죠. 일본도 옵트인이고 네. 미국도 옵트인이고요. 네. 우리나라도 옵트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의사 표명을 한 사람만 장기 이식, 장기 기증이 가능하게 하는.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다른 게요. 엄밀히 말하면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 어느 쪽도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네. 경우에는 이제 가족들이 보통 결정을 하게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옵트인도 아니고 옵트아웃도 아닌 상태인 거고요. 이 옵트인, 옵트아웃 이거를 채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장기 기증 의사를 쉽게 밝힐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장기 기증을 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조금 더 예우해 주는 거. 뭐 이런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장치, 뭐 분위기, 문화 이런 게 훨씬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죠. 뭐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한테는 자동차 보험료 같은 걸 깎아줍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 세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장기 기증 하시면은 뭐 장례 절차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비용도 좀 지원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가령 뭐 공공묘지 좋은데 우리나라 국립묘지처럼 뭐 일반인들 가기 힘든 묘지를 쓸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제도들이 쭉 있는 나라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장기 기증 하게 되면은 장례 지원비 뭐 이런 거를 이제 조금 지원을 하긴 하는데 뭐 최근에도 한번 관련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장기를 적출한 다음에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하게 해서 네. 기증자의 가족들이 맘상했다 뭐 이런 기사도 가끔 나는 걸 보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긴 합니다. 네. 세 분 같은 경우 아니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기증 의사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사실 생각을 거의 안 해봤다가 대학교 때 우연히 이제 학교 안에서 이제 그 픽업이 되어가지고 골수이식 대상자로는 이름을 올렸거든요. 예, 저랑 이제 맞는 분이 있으면은 뭐 그건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근데 장기식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가지고 누군가에게 장기를 줄 수도 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예. 전 뭐 아주 오래전에 혹시 뇌사 상태에 빠지면은 장기를 기증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의사 표명을 했었고요. 네. 뭐 제 주변에 우리나라도 그 운전면허증에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운전면허증 좌측 하단에 보면 장기 기증이라는 네 글자와 함께 빨간 하트 그려져 있는 걸 붙여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뭐 계속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뇌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내가 살 수 있는데 뭔가 장기 기증 의사를 미리 밝혔다가 소생 가능한 상황에서 내가 살아나지 못하고 죽진 않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하드고 영화죠. 그런 경우에는. 그 박평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깊이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할까요? 네.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또 소설에 굉장히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JYP는 평소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다고 하지만은 뭐 저나 박평 같은 경우는 이 소설을 읽기 전에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했거니와 그리고 이렇게 아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우리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장기 기증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거리를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푸시가 되었다라는 것도 이런 소설이 가지는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설을 읽을 때 그 딱 중간 부분까지 이 가족들이 장기 기증을 그 선택하지를 못하거든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래서 이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굉장히 비중 있게 좀 다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계속 하죠. 예를 들면 그 설득하는 방식도 이게 밀고 당기기가 계속 있는데 이제 부모님에게는 아직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현재형으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코디네이터는 계속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은연중에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선택을 하지 말고 아이의 입장에서 계속 선택을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아이의 입장이라는 건 그 살아생전에 그런 걸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좀 전제하죠. 그러니까 장기 기증은 좀 선한 것이고 아주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있었던 소년이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유도를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기 기증 선택을 하지 않으면 조금 거기에 반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평소 베풀기를 네. 좋아하는 네. 청년이었나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뭐 이런 식의 네. 질문들을 하고 그 과정을 계속 해서 가다가 정말 중간에 이르러서 부모님이 어떤 결정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도 사실 장기 기증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따라가서 읽었는데 쭉 뒤로 가면서 이게 너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읽고 나면 내가 이 장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내 가족에게 이게 너무나 절실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생각은 그냥 좀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하고 싶다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그 마일리스트 캐랑갈이 이제 이 작가가 이 소설에 또 굉장히 영리하게 이제 나는 이 소설을 심파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저는 딱 그 대목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약간 조금 급이 낮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소설을 썼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 그 장기가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나 가족의 이야기를 앞쪽에다가 배치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기를 줘야 할 사람과 장기를 받아야 할 사람의 그런 긴장이 이렇게 맞아요. 생기면서 그 독자로 하여금 은연중에 저렇게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장기를 줘야지.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방금 보낸 가족과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장기를 이제 얻어내야 하는 그 코디네이터의 그런 긴장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무화가 되어 버리는데 이 책의 거의 한 4분의 3 정도까지도 장기를 받아야 할 사람은 미지의 존재로만 남겨진 채 등장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대목도 이 작가가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들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이 소설을 좀 이렇게 심파 쪽으로 만들지 않겠다라는 아주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기증 받는 사람보다 기증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건 뭐 사실 당연한 선택인 것 같고요. 저는 소설을 읽고도 정혜용
그 선생님께 메일을 쓸 뻔했습니다. 번역하신 분께 번역하신 분. 네. 정말 깊은 감명을 네. 받았군요. 아니 번역을 너무 잘하셨고 이 뒤에 읽어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이 정말 녹록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네, 이- 그리고 본인도 되게 좀 힘드셨나 봐요.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작가의 소설을 자기가 번역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잘 번역한 걸 읽고 싶다. 네. 거의 뭐 육체적, 정신적 학대에 가까웠다 네. 이 정도로. 이해가 되는 게 뭐 저도 번역해봤습니다만 이런 이제 시적인 문장들은 음, 네, 어렵죠. 네. 어렵죠. 어려울 진짜 것 같아요. 어렵죠. 문장이 어떤 완결된 형태가 아니고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문장들도 너무 많고 특히 또 그 장기 이식을 해야겠다고 이제 마음 먹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거의 팩트가 없습니다. 완전히 네. 정말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한 몇 장을 쭉 쓰거든요. 근데 이렇게 톤도 다양하고 또 전문적인 언어들도 있고 문장의 형태도 너무 다양하고 이런 것들을 번역하는 것도 정말 어렵고 그걸 교정을 보는 것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설을 총체적으로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편집자 입장에 네. 되어서 네. 번역 내지는 교정 과정까지도 참 네. 상상이 되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만큼 문장들이 안정적이고 좋고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불어 원어를 이제 보지는 못했지만 그 문장들은 아주 짧은 뭐 10글자가 안 되는 짧은 문장부터 한 10줄이 넘는 긴 긴 문장까지 문장까지. 다양하게 또 섞여 있고요. 저는 첫 문장 무려 10줄에 해당하는 딱 한 개의 문장이 한 10줄 되는데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문장 이거 참 매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 시작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몽 음. 랭브르의 심장이 무엇인지 그 인간의 심장 태어난 순간부터 활기차게 뛰기 시작해서 그 일을 반기며 지켜보던 다른 심장들도 덩달아 빨리 뛰던 그 순간 이래로 그 심장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것을 튀어오르고 울렁대고 벅차오르고 깃털처럼 가볍게 춤추거나 돌처럼 짓누르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것을 어질어질하게 만들었는지 무엇이 그것을 녹아내리게 만들었는지 괄호 사랑 괄호 닫고 시몽 랭브르의 심장이 무엇인지 20살 난 육신의 블랙박스 그것이 무엇을 걸러내고 기록하고 쟁여뒀는지 정확히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른다. 야, 이런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네, 너무 잘 썼죠. 너무 잘 네. 썼습니다. 네. 야, 저도 딱 첫 문장 읽고서 만만한 소설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소설을 읽으면서 이제 특히 이제 심장을 받는 사람, 심장을 받는 사람이 이제 뒤에 등장을 하잖아요. 심장을 받는 사람의 사연이 뒤에 등장하고 결국에는 이제 그 사람이 심장을 받는데 이제 심장을 받는 선택지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역시 그 심파에 익숙한 저로서는 약간 이 주인공이 20살 청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젊은 사람한테 가기를 바랬고 그리고 또 선택지 중에는 또 그런 선택지도 젊고 있었는데 예쁜 여자한테 가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심장 이식을 받고서 뭐 등등등의 변화가 생기고 뭐 이런 뭐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런 류의 장르 소설도 있죠. 네네네. 근데요. 그런데 심장은 이제 50대에 이제 글을 쓰는 그렇죠. 번역을 하는 네. 50대 번역을 하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성에게 이제 돌아간단 말이죠. 뭐 이런 얘기는 해도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대목들도 이게 작가의 약간의 그런 영리한 장치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궁금해하잖아요. 도대체 이 나에게 심장을 주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선사하는 사람은 남잔가요, 여잔가요, 젊은가요, 아니면 나랑 비슷한 또래인가요? 그런 게 너무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가족들도 너무 궁금해하는데 그렇죠. 작품 네, 속에서 네, 네. 근데 굉장히 최소한의 정보만을 주더라고요. 네. 다 알려주지 않고. 실제로는 거의 이제 익명으로 이루어질 거죠. 네, 익명으로 서로가 서로를 모르게 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 원칙은 혹시 생길지 모르는 사후의 어떤 이상한 악연 같은 게 생길까봐 그리고 그거를 알면은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들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알려주는 게
일반적이고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나의 아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궁금할 테고 가서 보려고 할 테고 그리고 또 당연히 아닌 줄 알지만은 뭔가 또 교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생길 테고 그리고 또 그런 교류를 원치 않더라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채감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서로 약간 부담스러울 수 네, 있고요. 네. 그 세상이 늘 아름답게만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증자의 가족들이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예. 막 괴로워하다가 그래 그때 기증 받은 그 집은 좀 사는 것 같던데 가서 도와달라고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뭐 돈을 좀 주세요 뭐 이럴 그렇죠.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죠, 거고 충분히. 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그냥 차단하고 그리고 장기 기증 그 자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거는 조금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장기 기증이라는 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주고받는 어떤 선행, 착한 일이라기보다는 사회 공동체 전체가 우리가 서로를 돕는 이런 거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개인의 어떤 결단, 아름다운 결정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다 같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시스템의 혜택이다. 뭐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특정한 개인을 밝혀내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기증을 받는 사람이 몇 년이죠? 되게 오랫동안 이제 기다려 오잖아요. 맞아요. 기다렸다가 네. 받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대기 순번. 대기 순서는 과연 공정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가? 누가 중간에 새치기 하지 않는가?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고 외국에도 있었고 그래서 과거에는 어느 나라나 개별 의료기관에서 알아서 의사들끼리 이 연락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좀 돈 많은 사람들 뭐 백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치고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누가 기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증을 했는데 가령 그거를 이식 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어디 재벌 회장님한테 돈을 왕창 받고 그 사람한테 먼저 순서를 심장을 줬다든지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뭐 주는 사람도 그렇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나라 전체에 기증이 필요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뭐 국가기관 혹은 준 국가기관에서 그 명단을 관리하고 이식을 할 수 있는 게 기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뭐 혈액형, 뭐 유전자형, 뭐 등등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딱 가장 적합한 사람한테 공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뭐 이 책에서도 그 기준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일 모든 사람의 장기를 모두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면역 관련되는 것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그 적합한 사람에게 좀 점수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린 사람한테 당연히 점수를 더 주고요. 뭐 그 다음에 또 병이 위중한 사람, 가령 이식을 받지 않으면 6개월 정도 살 수 있는 사람하고 이식을 받지 않아도 한 3년은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대 여명이 짧은 사람을 좀 더 우선적으로 주고 그래서 하나의 기준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매칭해서 순서를 정해줍니다. 방금 JIP가 설명한 게 이제 이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209쪽에 나와 있는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그 기증자와 피식자 사이의 첫 번째 적합성은 혈액의 적합성이다. 그러니까 ABO 혈액형의 적합성이다. 심장 이식은 동일 혈액 그룹과 동일 RH 인자를 필요로 하는데 시몬 랭부르는 B 네거티브에 속하기 때문에 첫 번째 비적합자 제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약 300여 명의 환자들이 이식 대기자로 올라 있는 원래의 명단은 대번에 줄어든다. 마르트 카라르는 더 빠르게 자판을 두드려댄다. 어쩌면 그 순간 그 일에 취한 나머지 전부 다 잊고 피이식자를 찾아 맹렬하게 질주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그녀는 HLA 시스템을 이용해 조직 적합성을 검토한다. 이 또한 아주 중요하다.
HLA 코드는 환자의 생물학적 신분증으로 면역에 관여한다. 만약 기증자들 가운데에서 HLA 코드가 피이식자의 코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면 장기 이식이 최상의 조건에서 이루어지도록 그 코드들이 최대한 근접해야 거부 반응의 위험이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그 너무 다르죠. 아까 JYP가 읽었던 그 소설 도입 후의 그 시 같은 문장과 그리고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딱딱딱 끊어가지고 제공하는 이게 지금 방금 JYP가 설명한 거랑 거의 네. 일치한 거죠. 그 뒤에 쭉 더 나옵니다. 뭐 네. 나이도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네. 얼마나 생명이 위험한지 그리고 뭐 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뭐 아이 심장을 어른한테 주거나 뭐 어른 심장을 아이한테 아이한테 주기는 주면 안 어렵잖아요. 되니까. 뭐 이제 네. 그런 등등. 그리고 우리는 그 변수는 별로 없는데 뭐 미국 같이 이제 큰 나라에서는 발생 장소도 중요합니다. 이제 기증자가 있는 곳과 이제 피이식자가 있는 장소가 너무 멀면 또 뭐 장기를 이동시키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요. 뭐 수많은 음모설들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된 문명 국가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잘 관리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대기자가 많아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분들은 이제 간혹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뭐 중국을 찾아간다거나 뭐 동남아를 가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죠. 네. 그리고 이 소설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정보도 있었는데 그 적출 순서도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각각 다른 의사들이 담당 의사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부분에 일을 하고 나가고 그래서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장이랑 이제 간이랑 폐랑 심장을 이제 적출을 하는데 이제 어떤 장기가 가장 오랜 시간을 견디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언제 적출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 떠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튼 시간이 제일 좀 이렇게 느슨한 건 신장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장 촉박한 건 심장이고. 네. 하여튼 여기 나오는 의학적인 사실들은 제가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먹기는 했습니다만 다 정확한 사실들이고요. 네. 네. 정말 취재를 열심히 잘했구나. 네. 칭찬. 네. 그레이트. 네. 그리고 수술이 다 끝났을 때 가족들에게 이 기증자를 보여주기 전에 하는 그 복원 네. 작업을 굉장히 진지하게 또 좀 약간 숭고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어떤 가족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잘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는 그것도 그 이제 이제 장기를 적출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의사들이 묻는데 옆에서 이제 코디네이터가 지켜보고 있다가 잠깐만요. 네, 맞아요. 그 장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족들이 코디네이터한테 부탁을 하죠. 우리 아이의 이제 몸이 이제 차가워지고 장기를 적출해가고 이제 차가워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 꼭 어떤 음악을 들려달라. 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걸 또 코디네이터가 잊지 않고 또 이행하는 장면. 네.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되게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 이렇게 교차하는 그 순간에 어떤 숭고한 행위들 그런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제목이요. 처음부터 굉장히 그 제 시선을 잡아 끌었던 이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제목이 등장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이게 그 체홉의 안톤 체홉의 네, 안톤 체홉의 그 초기 미완성작 희곡 플라토노프라는 그 희곡에서 나오는 문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체홉 작품은 미완성작이기도 하고 국내에는 공연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아버지를 상실한 주인공이 있고 그 아버지에 대한 뭐 저항감도 있지만 그 상실감도 있는 이 아들이 주변에 여러 여자들과 맺는 관계들이 핵심적인 얘기인데 약간 이 소설이랑 구조가 좀 비슷해요.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 이해 관계들이 얽히고 설켜서 이제 드러나는데 결국에는 주인공이 죽어요. 그리고 네. 의사가 이 주인공의 죽음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제 죽은 자들은 파묻고 산자들을 수리해야지. 이 부분에서 이제 가지고 온 표현이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은 것이었어요. 약간 좀
가슴에 와닿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매장하고 산 자들은 수선해야지. 그게 사실 삶에 대한 절묘한 운유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혹시라도 장기 이식이라는 이 현대의학의 어떤 꽃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가장 놀라운 성과 중에 하나, 그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면 JYP 회사에서 아주 오래전에 번역해서 출간했던 트랜스플란트라는 이름의 책이 있는데요. 망했는데요. 그 책은 장기 기증을 다룬 미시사, 장기 기증과 관련된 장기 이식과 관련된 어떤 과학, 의학, 뭐 어떤 인문학적인 역사책,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과학적인 성과 이런 거를 쭉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 있으니까요. 뭐 혹시 필요하시면. 트랜스플란트요? 트랜스플란트라는 게 이식이죠. 이식이라는 트랜스플란트. 말 그대로 플란트를 트랜스한다. 예.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 번역한 건데요. 그냥 직역이죠, 사실. 식물을 옮긴다라는 뜻이니까요. 네. 자, 어쨌든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라는 아름다운 책을 통해서 문학적으로도 즐거움을 느끼시고, 또 이 책이 많이 팔려서 장기 기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또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예우 이런 것들도 좀 높아지고 그래서 더 제가 알기로는 수만 명이 지금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분들이 조금 덜 기다리고 장기를 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결국 기다리다가 못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네. 그런 분들이 조금 빨리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저희가 이번 주에 이제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애청자분들도 좀 의도를 감지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월요일 방송에서는 약간 이제 살아있는 자를 수선하기의 문학적 성취 그리고 감동에 저희가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오늘 그 수요일 방송에서는 이제 장기 이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살펴보면서 또 이 책의 가치를 저희가 좀 더 집중해가지고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의 구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책이 되게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독특한 문학 작품으로서도 박평을 서성이게 방황하게 부유하게 할 정도의 그런 성취가 있는 작품이고, 그래서 반드시 그 굉장히 큰 즐거움을 주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24시간 동안 장기 이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생생한 르포르타주 다큐멘터리로 봐도 무방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 혹은 나의 가족의 장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장기식의 현실은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게 하는 또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